자, 여러분 시험이 이제 몇 회 시험입니까? 32회. 네, 그거는 이제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32회 시험이죠.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모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기분 좋은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저는 공인중개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름이 장호찬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이름이 좀 어렵습니까? 네, 이름이 좋습니까? 네, 합격입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 날 여러분들 무슨 과목 하셨어요? 월요일 날? 민법 하셨고, 화요일 날은요? 공법. 수요일은 개론. 그렇죠? 오늘은 무슨 과목입니까? 예, 중개사법. 예, 줄여서 중개사법이고, 이제 정확한 명칭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이렇게 돼 있어요. 과목 이름이. 그래서 2차 과목으로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목이다. 그렇게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목에서 성적이 잘 나왔을 때 합격은 보장이 됩니다. 합격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과목이다. 지금은 잘 모르실 텐데 차츰차츰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과목의 중요성을.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업 중간중간에 제가 하나씩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주시면 합격의 지름길이 있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 이제 이번 시험 대비 첫 번째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 이런 거 조금 하는데 간단하게 과목의 어떤 특징 우리 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제가 보기에 한 4가지 정도, 제가 정리한 것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목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돼. 그래야지 이제 그 과목마다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제 충분히 알 수 있고, 어떤 과목이 더 중요한 건지 그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과목 특징 먼저 한번 적고 올게요. 칠판에다가. 자, 우리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그래서 과목의 특징이 4가지 정도 있어. 4가지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내용이 굉장히 쉽습니다. 내용이 쉽다라는 말은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 한국어로 돼 있어요. 그렇죠? 한글로 돼 있는데 우리 과목도 다른 과목들은 이렇게 막 한 번, 두 번 읽어가지고는 잘 이제 스스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공인중개사 법은 그냥 이렇게 한 2번 정도만 읽으면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지식으로 이렇게 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내용이 쉽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래 쉽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과목만 이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목 1차, 2차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 과목에만 매달릴 수 없어서 이렇게 학원에 와가지고 아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자료하고 그런 것도 통해서 그런 강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걸 익히는 겁니다. 빨리빨리.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내용이 쉽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양이 적습니다. 굉장히 양이 적은 편이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자, 공인중개사법 파트가 3파트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법만 가지고 보면은 조문 자체가 공인중개사법 조문 자체가 총 118개의 조문이 있어요. 118개의 조문이 있는데, 이 조문에서 몇 문제가 나오냐면 28문제에서 29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과목은 총 몇 문제입니까? 우리 과목 자체가 총 몇 문제 시험 봅니까? 몇 문제입니까? 40문항치입니다. 40문항. 각 과목마다 40문항인데 우리 과목도 40문항 시험 칩니다. 그래서 그 40문항 중에서 공인중개사 법 파트만 몇 문제 나옵니까? 28에서 29개 나와요.
자, 28개 나왔다 치자. 몇 프로 차지한 겁니까? 그런 거 잘 모르고. 70% 정도 차지하죠. 그렇죠? 40개 중에서 한 28개 나오면 한 7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공인중개사법 파트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양이 적어요. 양이 적다는 얘기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자, 그러니까 아주 꼼꼼하게 상세하게 이런 조문을 살펴보고 공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과목 공부하셔야 돼. 그냥 뭐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꼼꼼하게 살피면서 좀 암기할 거는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문제가 어떻게 풀립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풀려요. 빠르고 정확하게 암기하고 들어가야 돼요. 암기하고. 자, 그래서 우리 과목은 쉽고 양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 대부분 암기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암기는 뭐 이렇게 저처럼 그냥 줄줄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막 이렇게 한번 물어봤을 때, 그렇죠? 수업 시간에 물어본다든지 물어봤을 때 대답이 나올 수 있을 정도면 돼요. 막 스스로 얘기하면 제일 좋지만은 그거는 힘들어요. 그거는 쉽지가 않은데 물어보면 거의 한 1초, 2초 만에 대답이 바로 나올 수 있게끔 그 정도만 되면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대답이 좀 잘 나오면 수업 시간에 대답이 좀 늦게 나온다. 뭐 아니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내가 잘 모르는구나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더 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자, 대부분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 암기는 뭘 보고 암기하면 되냐면 나중에 5월, 6월달 되면은 요약집이 나옵니다. 판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판사하는 내용이 그대로 요약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따로 판사를 해도 안 해도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판사는 그 자기 마음이에요. 본인 스스로 공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는 판사를 하면서 하는 게 공부 잘 된다. 나는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공부 잘 된다. 자기 나름대로 공부 방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각자의 또 능력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판서 내용은 요약집에 다 실어놨어요. 똑같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요약집을 나중에 받아보면 익숙해져 있어요. 이미 1, 2월, 그다음에 11월, 12월, 1, 2월, 3, 4월까지 다 1월 한 3번 돌기 때문에 내용이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따로 필기를 하실 분들은 그냥 뭐 필기하시면 돼. 필기하시면 되고 한번 적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냥 너무 적기 바쁘니까 그냥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판서 내용 다 들어있어. 그래서 요약집을 통해서 나중에 그대로 그걸 암기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과목의 이제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은 합격하는 데 있어가지고 합격의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결정적 역할. 합격의 결정적인 역할, 합격의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과목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40문항이 출제가 됐다 했을 때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80점이 나오려고 하면 몇 개를 맞춰줘야 돼요? 계산기 좀 갖다 드려야 되겠네, 여기. 몇 개? 32개를 맞아야 됩니다. 32개. 40문항 중에서 32개를 맞아야 80점이 나와. 그렇죠? 그럼 우리는 몇 점을 맞춰야 합격이 되냐면 80점을 맞아줘야 돼요. 최소 80점. 80점 이상. 32개를 맞춰줘야 돼요. 40문항 중에서 8개 틀려줘야 돼요. 8개. 최소. 그리고 더 많이 맞출 수 있으면 더 많이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다른 과목, 공법이나 공시세법이 합쳐서 한 과목입니다. 공시세법 시험 칠 때는 공시세법이 합쳐서 한 과목이고 공법 한 과목이고 중개사법 한 과목이고 그래서 2차는 3과목입니다. 시험 칠 때 3과목이에요. 주의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다른 과목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한 만큼 성적이 잘 안 올라옵니다. 공부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용 자체도 많이 어렵고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자기 생각보다 성적이 잘 안 나와. 그게 한 50점대 좀 해도 50점대 60점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도. 그러니까 세 과목이 다 60점이 되면은 참 좋죠. 합격입니다. 그러면 그죠? 평균 60이니까.
다른 과목들이 60점이 잘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목이 최대한 많이 맞아가지고 8점 정도 이상 맞아가지고 다른 과목에 이렇게 10점씩 정도 이렇게 더해줘야 돼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되면 차츰차츰 다 느껴지실 거예요. 일단 미리 말씀드릴 건데 일단 한 80점 이상 정도를 맞는다 생각하고 최소 80점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이 점수가 충분히 나옵니까? 이 점수? 네. 뭐 다들 처음 공부하시는 거죠? 올해 지금? 네, 맞아. 다들 처음 하시는 거예요. 다들 8점 이상이 충분히 나옵니다. 네.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하면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조금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 각 과목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우리 과목의 구성을 한번 보고 올게요. 과목 구성. 우리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세 파트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파트가 뭐냐면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예요.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가 있고 두 번째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파트가 있고요. 세 번째가 중개 실무 파트가 있어요. 파트가 세 개의 파트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파트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자 공인중개사법 여기서 우리 아까 40문항이라고 했죠. 총 40문항 중에서 몇 문제가 나오냐면은 28문제에서 29문제 정도가 나와요. 여기서 28, 29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쪽에 관한 내용에서 5문제에서 한 6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요. 자, 이랬을 때 여기서 28개 나왔다. 여기서 28개, 여기서 28개 나오고 여기서 5개 나왔다. 그러면은 중개 실무에서 몇 문제 나옵니까? 7문제. 그렇죠. 한 6에서 7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올해 이제 31회 때죠. 31회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법령 쪽에서는 29개 나왔어요. 29개. 29개 나왔고 부동산 거래 신고 쪽 여기에서 5개 나왔어요. 5개. 29개, 5개. 그럼 여기서 몇 개 나왔습니까? 6개 나왔어요. 6개. 출제 비율이 대충 그렇습니다. 출제 비율이. 그러니까 매년 거의 비슷하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시험 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8개 나왔다 치자. 그럼 28개 나왔을 때 몇 개를 맞추면 됩니까? 여기서 28개 나왔습니다. 그럼 몇 개 맞춰야 됩니까? 물론 28개 다 맞추고 싶죠. 그죠? 28개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 긴장되고 하다 보면. 그리고 뭐 실수하게 되면 한 2문제 정도, 2문제 정도 실수하시면 돼요. 그럼 26개죠? 여기서 대여섯 개 실수하면, 이거 이제 끝나는 거예요. 대여섯 개 실수하면 이렇게 다른 점수를 보태줄 수가 없어요. 대여섯 개. 일단 2문제 정도 실수한다 보면 돼요. 2문제. 26개죠?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5개 나왔다. 5개 나왔으면 한 몇 개 맞춰주면 되냐면, 한 3개 정도, 3개, 2-3개 정도, 3개 정도 맞춰주면 돼요. 6개 나와도 한 3개 정도 맞춰주면 돼요. 한 반 정도 맞춰주면 돼요. 반 정도. 그럼 여기 플러스 하면은 26개 플러스 3개 플러스 32개 나오려면 몇 개 맞춰야 돼요? 3개. 그죠?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26개 맞추고, 3개 맞추고, 여기 3개 맞추고. 그러면 몇 개? 32개 해가지고 80점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각 파트마다 뭐 한두 개씩 더 맞췄다. 그러면 이제 9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의 방향을 결정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 과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되면 그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맞게끔 공부의 방향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의 방향이. 자, 그래서 과목의 어떤 특징, 구성만 이렇게 아주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죠. 중요한 것만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안 합니다. 중요한 것만 하기 때문에.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책을 한번 보세요. 이제, 입문 과정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입문 과정에서는 조금 이제 과목마다 좀 나가는 좀 패턴이 좀 틀려요. 근데 저는 입문 과정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 이제 경향이 시험 문제들이 조금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시간도 여러분 보면은 이제 뭐 다른들도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별로 없어.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이제 보통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 연습이라든지 이렇게 했죠. 예, 뭐 그냥 그런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 봤는데, 저는 항상 이 입문 과정에서도 여러분한테 이제 앞으로의 공부에 크게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6주 동안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100%에 한 60%, 70% 정도가 나갈 거예요. 우리 전체 분량에 전체 그 해야 되는 내용에서 한 60%, 70% 정도를 전체적으로 다 건드릴 거니까 전체적으로 뭐가 있는지는 입문 과정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어. 그래서 반드시 수업 시간을 놓치지 않고 공부하시는 게 좋아. 그래서 오시는 게 좋다. 그래서 합격생들 대부분은 결석을 안 하시고 오시면 집중해서 뭐 이렇게 수업 들으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 합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합격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8페이지에 보세요. 공인중개사 법령 해가지고 총칙이 나와 있죠. 총칙 해가지고 이제 성격 구성 이렇게 목적까지 같이 붙어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들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책이 없는 게 이제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시험이 안 나오는 건데 처음이니까 그냥 보통 이제 한번 하는 거예요. 뭐 한번 하든지 아니면 1월 달에도 한번 이제 정도 할 건데, 부동산 중개업의 어떤 유래 발전 과정이 있어요. 예.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야 되는 내용이 일단 이제 한 가지 정도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칠판에다가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뭐냐면 부동산 중개업 유래 및 발전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한 가지 이제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겸해서 한번 하게 되면, 일단은 시대별로 해서 유래 발전 과정을 정리할게요. 유래 발전 과정 크게 4개의 시대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고려 시대로 가는 거예요. 고려 이제는 잘 모르고 고려 시대로 갑니다. 고려 시대. 자, 고려 시대 가죠. 그럼 고려 시대 이후에는 무슨 시대입니까? 뭐 아는 만큼 대답하시면 돼. 무슨 시대? 다른 나라에서 왔습니까? 어디든? 고려 시대 말고? 고려 시대 밑에? 다른 나라에서 왔나요?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와서 공부해도 됩니다. 그 외국인도 우리 시험 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 나왔었어.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국적이 다를 수 있잖아, 그죠? 국적이 다른 외국인입니다. 생긴 건 우리나라처럼 생겼어도. 조선 시대로 갑니까? 조선 시대죠, 조선 초기가 있어요. 조선 초기, 그 다음에 1890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느 시대로 가냐면 일제 강점기죠. 예, 그 다음에 일제 시대입니다. 일제 강점기. 그래서 일제 초기가 있고, 그 다음에 1922년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제 강점기를 벗어났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 후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4가지 이렇게 시대별로.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고려시대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제 위탁받아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어떤 상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객상주인 이래 불렀어. 그래서 줄이면은 객주 이래 되는 거예요. 객주. 지금은 어떤 뭐 도매상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객주 밑에서 구체적인 물건 거래에 흥정을 붙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거간 이래 불렀어요. 거간 이렇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있어요. 객주 거간. 이 객주 거간들이 어떻게 중개업을 했습니까? 자,
자유롭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유. 그래서 자유업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객주거간을 뭐라 부르냐면은 이 중개업의 효시, 부동산 중개업의 효시라 그래 보시면 돼요. 기원이죠. 부동산 중개업의 효시 내지는 기원 이래 부릅니다. 기원. 객주거간들. 자, 그러면 조선시대로 다시 넘어와서 조선 초기에 이 거간들 중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달리하는 거간들. 예를 들어서 소를 전문적으로 취급한다 그러면 이제 우거간 이렇게 불렀어요. 우거간.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포목거간들 이렇게 불렀고. 자, 그러면 집을 전문적으로 소개를 한다. 흥정을 붙인다. 집을 전문적으로 하면은 무슨 거간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네? 무슨 거간? 가거간. 그렇죠. 역시 다른 나라에서 왔으니까 확실히 알고 있네요. 가거간, 집가자를 쓰는 거죠. 가거간. 그리고 또 뭐라 부르냐면 가쾌라고 하죠. 가쾌. 가쾌. 또 집주름 이렇게 잡았어요. 집주름이라 하니까는 이렇게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집에 대해서 주름 잡는다 이래가지고 집주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가거간, 각해, 집주름 이런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롭게 뭐 했어요? 중개업을 했죠. 자유롭게. 그러면 이 가거간, 각해, 집주름을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최초의 개업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하면 최초의 중개업자예요. 최초의 뭐 소장님 이래 보시면 돼요. 최초의 지금은 언어가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업자라고 안 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최초의 개업 공인중개사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 거간들이 하도 막 날뛰니까, 막 자유롭게 날뛰니까 거래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 막 문란해지죠.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면 객주 거간 규칙 요거를 만듭니다. 객주 거간 규칙을 제정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중개업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객주 거간 규칙이 최초의 중개업에 관한 법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초의 법이다 보시면 돼요. 이게 객주 거간 규칙이요. 최초의 중개업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조선시대 이제 이후 일제 강점기로 넘으면서 일제 시대의 초기에 일본이 토지 수탈 그 다음에 식민지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펴기 위해서 잠시 이 객주 거간 규칙을 폐지를 합니다. 객주 거간 규칙 폐지. 그래서 폐지를 하고, 그러면 자유업이 되겠죠. 폐지했으니까 자유업 시대가 될 것이고, 그래서 다시 이제 일본이 1922년에 일본이 법을 또 만들죠. 그게 뭐냐면 단속 규정으로서 소개 영업, 치체라고 말하면 치체가 단속이라는 얘기예요. 치체 규칙을 만들죠. 소개 영업 치체 규칙을 제정을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경찰서장으로부터 그 당시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중개업을 하게 돼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이 소개영 치체 규칙이 최초의 근대화된 법제, 중개업에 관한 근대화된 법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해방 후 1961년이죠. 이제 1961년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개영업법이에요. 이거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개영업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소개영업법.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중개업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소개영업법 안에는 이제 모든 민사 중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민사, 혼인중개, 직업소개, 혼인중개 같은 거 있죠. 모든 민사 중개를 그 규율 대상으로 했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983년도로 이제 넘어와요. 1983년도로 넘어와서 80년대 같으면은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80년대 여러분들 다 80년대 뭐 하셨어요? 80년대? 초등학교? 80년대.
아닌 것 같은데. 눈만 보면 압니다. 눈만 보면 알아요. 초등학교인지 지금 유치원인지. 83년도에 사회가 급변합니다. 이제 급변하죠. 그래서 소개영업법으로는 부동산에 관한 어떤 이 부동산 중개에 관한 기율을 하기가 힘들어져서 이제 따로 이제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을 이제 제정을 하게 돼요. 부동산만 이제 중개하는 있어가지고 규율하는 법이 제정이 되고, 자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허가를 통해서 마찬가지 허가를 통해서 중개업이 이루어졌다 보시면 돼.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83년도에 이제 제정이 되고 1985년이에요. 1985년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게 됩니다.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 85년도에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에요.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죠? 31회예요. 그러면 이렇게 쭉 따져보면은 이 순서가 좀 잘 안 맞아. 그죠? 그러면 1년에 두 번 친 적이 있고 2년에 한 번 친 적도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하여튼 31회가 2020년 31회. 자, 85년도. 무슨 의미가 있냐면 85년도. 이 85년도는 제가 태어나고 나서 10년 후예요. 85년도. 되겠습니까? 85년도? 미리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여러분들 혹시나 질문하고 싶어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85년도는 제가 태어나고 10년 후의 어떤 날짜예요. 85년도. 자, 85년도. 토끼띠 있으면 토끼띠 손들어. 토끼 손들어봐. 토끼띠 합격. 토끼띠 합격이에요. 띠동갑도 있어요. 위에 띠동갑이나 뭐 아래 띠동갑도 있겠죠. 띠동갑도 합격. 그래서 아주 75년은 쉽지 않은 그거예요. 아주 격동의 어떤 그런 75년들만 알아. 토끼띠들만 알아요. 격동의 그런 어떤 시기가 있어요. 아주 자, 하여튼 이미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미리 공개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85년도에 제1회 시험을 치렀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999년도에 이 부동산 중개업법을 이제 좀 개정을 합니다. 개정을 하면서 허가가 아니라 이때부터 등록을 통해서 중개업을 하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등록을 통해서 중개업을 하려면은 등록을 해서 하게 돼 있다. 그래 보시면 돼. 등록. 그래서 개정이 되고, 자, 그 다음에 2005년으로 갑니다. 2005년으로 가서 이 부동산 중개업법이 법률명이 변경이 돼요. 법률명이 변경이 되면서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뭐로 바뀌냐면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뀝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고, 마찬가지 등록제입니다. 등록제고 2014년도에 이 공인중개사 업무랑 부동산 거래 신고가 법률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분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이 따로 돼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가 따로 돼 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공인중개사 법령은 그대로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이 신고가 뭐로 바뀌냐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뀌어요. 등이 붙어요. 등이. 기존의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만 있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등이 붙으니까 두 개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고해야 되는지, 언제가 신고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추가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이런 내용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내용에 추가가 됐어요.
세 개의 내용이 있는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이나 법률에 세 개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도 마찬가지 등록을 통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막 다 외우고 했었어요. 이런 것들 막 자인, 자호, 신호 등 이래가지고 막 외우고 했었는데 외울 필요 없고 한 가지만 알아둘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야지? 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인가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허가 받아야 됩니까? 신고해야 됩니까? 등록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는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중개업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록해야 됩니다. 그것만 한 가지 아시면 그거 하려고 지금 이거 한 거예요. 그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중개업을 정상적으로 적급하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제입니다. 지금 개설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된다. 보시면 돼. 그래서 그거 한 가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의 유래 발전 과정 이 정도 한번 간단하게 봤고, 자 8페이지에 넘어가 보니까 이제 8페이지 가시면은 총칙이 나와 있고 성격, 총칙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성격이랑 구성이랑 목적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목적이 같이 이제 그 성격하고 같이 붙어 있어. 목적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양가로 1번에 첫 번째 양가로 1번 제목 밑에 줄에 보시면은 거기 목적이라고 같이 붙어 있는데 목적이 뭐냐면은 밑줄 꺼볼게요. 밑줄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거 밑줄 꺼볼게요.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면서 전제이면서 첫 번째 목적이에요. 자 그리고 그 옆에 그 전문성 제고하고 밑줄 꺼볼게요. 밑줄 따로 끄셔야 돼요. 그 전문성 제고. 자 세 번째 목적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이거 세 번째 목적이에요. 자 네 번째 목적이 뭡니까? 국민경제 이바지. 이게 네 번째 목적이에요. 밑줄 다 끄셨죠? 자 목적은 제1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1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목적이요. 보통 모든 법의 제1조는 뭡니까? 목적입니다. 이 법의 목적이에요. 재정 목적이죠. 그래서 이 목적은 다른 법은 목적이 잘 시험에 안 나옵니다. 뭐 거의 나온 적도 없는데 우리는 이 목적이 예전에 2년, 3년 꼴로 한번 나왔었어요. 2년, 3년 정도. 근데 목적이 변경된 이후에 목적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변경된 이후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매년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은 정확하게 한번 알아두셔야 되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소장님이 되실 분들이니까 이 목적 정도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죠.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 그죠? 목적. 자 그러면 재정 목적은 제 몇 주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1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크게 네 가지 목적인데 자 요걸 한번 첫 번째 목적을 한번 그 적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공인 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죠. 공인 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게 이제 전제이면서 첫 번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세 번째 목적은 부동산 중개업을 어떻게 합니까? 건전하게 육성입니다. 건전하게 육성하여. 자, 궁극적인 목적은요. 네, 국민 경제 발전이죠. 국민 경제 이바지. 이 목적만 그대로 여러분들이 딱 암기하면 그냥 공부 끝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겠으면 나온다면 목적이 아닌 것은 목적으로 뭐 가로 비워놓고 목적으로 잘못 연결된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 알고 시험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과목은 그게 특징이에요. 다른 과목은 잘 시험 문제를 예측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어떤 지문이 나오고 뭐가 고쳐서 나오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만 충실히 하면은 성적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죠. 자, 4개의 목적인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냐면
목적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건 아니고 이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규정들 제목들 한번 볼게요. 제목들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규정,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규정으로서 대표적인 업무가 거래, 계약서 많이 들어보셨죠? 거래 계약서 많이 들어보셨죠? 거래 계약서 작성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요거 단독으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거래 계약서 작성 규정이 있고 그리고 거래 계약 작성하는 시점에 확인 설명서라는 걸 작성해야 돼요. 확인 설명서 작성. 그리고 중개법인, 자 법인 같은 경우에 그리고 겸업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한 문제고 다 각각 한 문제짜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규정들이 이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전문성 제고, 그 전문성에서 이 그는 누굽니까? 이 그는 공인중개사를 말해요. 여기 앞에 있는 이 공인중개사 있죠? 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 전문성 제고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높이겠다 그 말이죠. 따라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법 관련해 가지고 교육제도라는 게 있어요. 교육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받아야 된다 그 말이고 그다음에 또 아무나 할 수 없죠.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 업에 종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격 사유에 관한 규정들이 이 목적과 관련되어 있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이 말은 건전하게 육성한다 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으로서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한 규정들이 있어요. 4조부터 8조까지. 그리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내용이 있죠. 건전하게 육성하는 거니까 불법 중개업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등록에 관한 그런 내용 규정들이 있고 마지막에 국민경제 이바지 이 말은 국민경제 이바지는 돈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경제니까 어떤 규정이 있겠습니까?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겠지요. 중개보수 및 시비에 관한 그런 규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런 노란색 적어놓은 것이 관련 규정들이에요. 규정들이고 목적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를 물어본다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 물어보면 목적이 아닌 것을 물어보죠. 그러면 어떻게 잘못된 지문이 나오냐면 이제 공인중개사 업무라고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잘못돼서 나오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 이렇게 나와요.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거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뭐 별다르게 낼 거 없습니다. 그냥 글자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글자를 반드시 공인중개사 업무라고 나와야 되지 개업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두 번째는 또 한 더 좀 공인중개사 제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공인중개사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건 전문성 제고를 뭐로 바꾸면 전문성 제고를 대표적으로 공신력 제고 이렇게 바꿉니다. 공신력 제고 좋은 말이긴 한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성 제고고 부동산 중개업이잖아요. 여기죠. 부동산 중개업인데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부동산 중개 업무 이렇게 나옵니다. 틀렸죠? 그리고 건전하게 육성한다는데 뭐로 나온다고요? 적절한 규율, 적절한 규제, 적절한 규율, 규제 이렇게 나옵니다. 국민경제 이바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 나옵니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겠다. 틀렸고 그 다음에 거래 질서를 확립의 목적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 법의 목적은 저 동그라미에 있는 그 네 가지가 목적이에요. 다른 거는 다 틀린 지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목적은 제1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혹시 또 이렇게 소장님이 돼가지고 누가 이제 친구가 와가지고 니는 이 중개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 국민경제 이바지의 합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대답하셔야 돼. 네? 돈 벌라고를 하면 안 됩니다. 중개업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국민경제 이바지를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 목적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딱 좋아. 딱 4분 단위 딱 돼 있잖아. 그죠? 1분 단위. 제일 끝에 1분 단위예요. 1분 단위고, 2분 단위고, 3분 단위고, 4분 단위예요. 어떤 학원에 가면은 3분 단밖에 없어. 그래서, 그럴 때는 1분 단, 2분 단, 3분 단 하나씩 읽고, 그 다음 통째로 읽었는데, 여기는 4분 단위니까 하나씩 읽으면 돼요. 하나씩, 동그라미 하나씩 읽으시면 돼. 크게 읽으셔야 돼. 크게 읽으셔야 돼. 어떤 학원에는 한 분 단에 한 명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 그냥 읽으셔야 돼. 이걸 그냥 한번 읽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작하면 읽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기가 어느 파트를 읽어야 되는지. 예. 재정 목적, 이 법의 재정 목적. 시작. 다시 시작해요. 다시.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죠? 예. 이 법의 재정 목적. 시작. 정하여죠. 예. 죄송해요. 글자를 잘 못 적어가지고. 정하여. 두 번째. 제고하고. 세 번째. 육성하여. 네 번째. 네,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누가 물어보면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대답하시면 돼.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성격하고 구성 보고 그 다음에 책에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성격이 나와 있는데 두 가지 공인중개사 법 성격은 네 가지예요. 성격은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은 첫 번째가 기본법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기본법. 다른 말로 일반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중개관에서는 모든 사람, 사항, 장소를 불문하고 이 법 적용받습니다.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에요. 누가 어느 장소에서 하든 간에 중개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받는다 해서 부동산 중개에 관한 기본법, 일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은 뭐에 관한 특별법이냐면은 중개사법은 민법,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일반법하고 특별법하고의 구별 실익은 어디에 있냐면 어떤 법을 우선 적용시킬 것인가에 있어요. 자, 일반법하고 특별법 중에서 어느 법을 먼저 적용시킵니까? 어떤 법? 특별하니까는 특별법을 먼저 적용시켜야지. 그죠? 일반법하고 특별법 중에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특별법을 먼저 적용시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중개관에서 중개사법에도 있고 상법에도 있고 민법에도 있다. 그러면 어떤 법을 먼저 적용시키죠? 중개관에서는 일단은 중개사법을 먼저 적용시킵니다. 왜? 민법하고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니까 중개사법을 먼저 보고 중개사법에 없으면은 상법하고 민법 중에서 어떤 법을 먼저 적용시킵니까? 어떤 법? 상법을 앞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앞에 있으니까 먼저 적용시키겠죠? 상법. 왜? 개업은 누굽니까? 소장님은 누구예요? 소장님은 상인입니다. 너무 막연하죠? 소장님이 누구냐니까. 소장님은 상인이에요. 상인에 대해서 적용시키는 법이 무슨 법? 상법입니다. 중개사법에 없으면 개업은 상인이기 때문에 상법 적용시키고 상법에도 없으면 이제 모든 국민의 소장도 국민이잖아. 그러니까 국민의 법인은 민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법 우선순위 요거를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중간법이다 이 말인데 중간법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사회법이에요. 다른 말로 이제 혼합법이 되는데 자, 중개사법은 등록관청, 다른 말로 행정기관이 있잖아요. 등록관청하고 국가입니다. 국가랑 그 소장님, 기업공인중개사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공급관계예요. 국가가 들어가면 공급이죠. 그 다음에 기업공인중개사하고 의뢰인 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사법관계예요.
개인들 사업관계죠. 그러면 공법적인 요소랑 사법적인 요소가 함께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중간법이에요. 다 규정이 되어 있어서 중간법, 사회법, 혼합법 이렇게 부른다고 보시면 되고, 네 번째가 이제 국내법이에요. 국내법은 뭡니까? 국내법은 국내의 중개된 상물에 대해서만 취급하겠다 그 말이죠. 국내에 있는 중개된 상물에 대해서만 취급한다 해서 국내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법 법에 구성이 있는데, 구성 공인중개사법은 모든 법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법은 일단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률은 어디에서 제정되는 겁니까? 국회에서 제정돼요.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겁니다. 법률을 제정을 하고, 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자, 이 시행령은 누가 만듭니까? 대통령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령 이래 부릅니다. 대통령이 만드니까 대통령령. 자, 그리고 법률하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만드는 것이 시행규칙이라는 거예요. 이 시행규칙은 누가 만듭니까? 장관들이 만들어요. 각부 장관들이. 그러면 우리 부동산하고 공인중개사 법하고 관련되어 있는 장관은 누굽니까? 국토교통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국토교통부령이에요. 이걸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시행령하고 같은 건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 이걸 알아두시고, 조문이 법률은 총 몇 개의 조문 되어 있냐면은 7장 7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 51조가 제일 마지막 조예요. 자, 법률 제1조는 몇 조입니까? 제1조는 뭡니까? 1조가 목적이잖아요. 1조가 목적이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51조는 뭐냐면 과태료예요. 과태료. 자, 그래서 51조가 제일 마지막 조고, 시행령은 제일 마지막 조가 몇 조냐면은 38조가 제일 마지막 조예요. 그리고 시행규칙은 29조가 제일 마지막 조라. 그러면 51조하고 38하고 29를 다 더하면 몇 조입니까? 계산기 좀 갖다 드릴까? 118조. 118조. 그래서 118개예요. 저 118개에서 몇 개 나옵니까? 시험 문제가? 28개에서 9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걸 다 맞춰줘야 돼요. 거의 다 맞춰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 조문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툭툭 건들면 바로 나올 수 있게끔 돼야 돼. 그래야지 90점씩 나와요. 저희 목표는 90점이에요. 80점이 아니면 최소가 80점이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90점을 받기를 원합니다. 90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쭉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시킨 대로 하시면 돼요. 시킨 대로. 한 100번 쓰고. 그러면 다 90점이에요. 일단 농담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참여하시면 점수가 다 나옵니다. 이번에 문제도 내가 쭉 찬찬히 살펴보니까 크게 어려운 거 없고 벗어난 거 없어요. 한 4문제 정도 틀려주면 딱 맞아. 제가 가르친 데에서 막 보니까 진짜 지문도, 근데 실수를 해요. 실수는 약간 왜 하냐면은 약간 이제 긴장이 되면서도 약간 좀 정확하게 이렇게 안 해서 실수가 나오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줄이려면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내용을 어느 정도 다 받아들이셔야 돼. 예? 그래서 반복적으로 2개월마다 하니까 하고만 쭉 참여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합격이 제일 한 번만에 합격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1년 만에 1, 2차 한꺼번에 합격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돼요. 하기는. 그래서 참여하는 것이 제일 공부하는 게 첫 번째예요. 수업에 참여하는 거. 참여하면 집중하니까 일단. 하여튼 여기까지 봤어요. 밑줄 한번 꺼볼게요. 저기다가. 자, 8페이지에 보시면은 성격해서 다시 한 번 더, 거기에 양가로 1번에 일반법 있죠? 일반법.
밑줄 일반법. 일반법이 나오는 기본법입니다. 기본법. 목적은 했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양가로 2번은 특별법이라고 있어요. 그죠? 민법,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이런 말이고. 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원래 그죠? 중간법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국내법이다 이런 말이죠. 중간법, 국내법 이런 말이고. 요 입문서는 여러분들 11월, 12월 달에 보고 그냥 버리면 됩니다. 물론 이제 버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 간직하셔야 되는데 이거 다시는 안 봅니다. 1, 2월 달에 기본서 나오면은 어떻게 하죠? 그거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1월 달에 그 두꺼운 책이 좀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게 한번 이게 쭉 어떤 내용이 있는 것만 보는 거기 때문에 다시는 안 보는 거 책이에요, 이거. 자, 구성을 보게 되면 거기 법률이 있고 법률 동그라미하고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동그라미하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하고. 자, 양가로 3번 해보세요. 여기 시행령에는 어떤 내용이 들었냐면은 사항이나 기준이 들어있어요. 보통 대통령령에는 사항 기준이 들어있고 양가로 4번에 국토교통부령에는 서식하고 절차가 들어있어요. 보통 서식 절차, 별지 서식 절차 이런 거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118개의 조문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정도. 자, 첫 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조금 쉬었다가 제일 중요한 용어의 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